절전한다고 전철도 무지 덥던데 아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작년 12월에 어느 대선 캠프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국정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정말 미묘한 표의 움직임에 이 국정원에서 개입했던 댓글 사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만약에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에 국정원을 총괄했던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정치 공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만큼 선거 개입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좋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박 시장을 제압하라는 문건도 발견되었었고 또 반값 등록금에 관련한 문건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국정원의 정치 공작, 정치 개입이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치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좀 긴급하게 저희는 보통 이제 매월 말에 시민정치 콘서트를 하는데 긴급하게 국정원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시민정치 콘서트를 이렇게 6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을 패널로 모시고 1시간 반 좀 토론까지 포함하면 길면 한 100분 정도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함께 참가해 주시고 또 아마 나중에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좀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드리면 앞에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벙커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벙커원 사이트랑 그리고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다른 하나의 카메라는 국회 방송 TV입니다. 그래서 국회 25시? 예, 국회 25시라는 프로그램에 진선미 의원 편을 찍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출연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선미 국회의원을 패널로 모셨고요. 이 국정원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민변의 사무차장으로 계시는 박주민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는 여러분께서 이제 아나운서로 알고 계시는 방송인 유정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저에게는 유정아 대변인으로 더 친근합니다. 문재인 캠프 때 시민 캠프 대변을 맡았었고요. 제 농반 진반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정원 선거 개입이 없었다면 유정아 대변인께서는 지금쯤 청와대 대변인으로 명활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운데 앉으시고. 예. 아니, 가운데 앉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시겠어요? 네, 편하실 대로.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유정아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제가 이쪽이 사회자가 이쪽인 거. 네. 국정원 3, 2, 1. 사실 이렇게 벙커원에 와주시고 이 토론회를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이 토론이 원래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또 기록을 위해서 방송 녹화를 조금 해놓는다고 하니까 지금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승국 대표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국정원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선거 개입이나 잠깐만
과격한 단어가 떠오르네요. 왜 그러는지. 아무튼 중립적인 단어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선미 대변인과 박주민 변호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낱낱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님. 네. 네. 저는 대변인은 선거 끝나자마자 네. 잘린 직책이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네. 오늘 마지막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하는 날이었고요. 제가 세 번째로 오늘 국정원에 관한 대정부질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아마 기사가 잠깐 오후에 뜨긴 했는데요. 네. 예. 아마 어떻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법무부 장관과 이제 첫 대면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던 것처럼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구속 기소로 된 건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선 선거 그러니까 언론에서 흘러나올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조율 관계였고 그 조율 속에서 사실 관계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증거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삭제돼 있던 트윗상의 그 국정원 직원이 그 직원인 건 이미 밝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성했던 대선 국면에서 작성했던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런 문 후보에 대한 비하 뭐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서비스로 원세훈 그 원장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개인 비리지만 결국 그게 권력형 비리인데 그 내용들을 공개했죠. 네.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1시간 반이 무겁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모든 이런 일들을 그냥 조금 즐겁고 밝은 기운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박주민 변호사하고 얽힌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어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박주민 변호사가 이제 민변의 지금 현 사무차장인데 전직 사무차장이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은 동년배 진선미 변호사랑 진선미 의원과 저와 다 같은 동년배의 친구여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 대변인 역할을 쭉 민변에서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빈 공간에 후배들이 누가 이제 과연 대방송 업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괜찮은 후배들을 이렇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쌉으로 해서 한 몇 명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교육을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분 얘기하는 방법 그걸 15초로 줄이는 거, 30분으로 늘리는 거. 그렇게 해서 박주민 변호사가 그때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그럴 때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닭꼬치 먹고 여기다 이렇게 꼬치 이렇게 국물 같은 거 묻히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를 저도 언론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 진선미 의원도 민변 출신으로서 이런 든든한 후배들이 뒤에서 받침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할까 싶어요. 그럼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도움 부탁 다 받아주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12월 11일부터 사실은 기회 닿을 때마다 너무 조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사실관계를 밝혀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유 사이트에 그 대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그 글들을 분석한 게 또 변호사님이죠. 예. 박주민 사무차장은 현재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는 느낌이랄까. 일단은 사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운영하셨던 분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해서 이제 고소 및 고발을 했어요. 원세훈 원장을.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이런 거 아니고 안 웃으시네요. 잘 안 들렸어요.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네. 사실 이제 국정원의 이 문제가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 정권의 문제로도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까지 보여줘 왔었던 검찰의 모습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측은. 예. 네.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심리적인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뭐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거든요. 뭐 검찰에서 뭐 공소법 적용하기로 결심했다더라 하고 다음 날은 또 안 한다더라.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한다더라. 이걸 한 2주 가깝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심리적인 탈진 상태까지 이르렀었는데 이제 막상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구속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일단 공소헌법 위반이 적용됐다는 것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 기대와 예측은 다른 거니까 그 예. 기대에 맞춰서 일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하게 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을 잘 밝혀내고 처리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럼 하나하나 조금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 볼까 봐요. 진선미 의원, 자꾸 대변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과거가 있어서. 글쎄, 지금 또 그 진선미 의원을 밀착 취재하는 국회 TV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좋은 말을 하자면, 지금 민주당 의원 다른 분들 안 계시죠? 민주당에는 진선미 의원뿐인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진선미 의원의 요새 이 국정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의 어떤 공표랄지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은 역할들이 두드러진데요. 어떤 경험과 어떤 그 계기들이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그렇게 공개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먼저 그 민주당의 뭐 한 명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참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아시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워낙 많이들 섭섭해하시고 뭔가 부족하다 느끼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막 이거 너무 음모론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정원이 4년 동안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과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놀아난 걸까 그렇죠.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게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개입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안 자체 본질이 비밀 업무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뭐 100명이 나서서 뭘 막 나서서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좀 회의적인 거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 특위, 그 국정원 관련한 특위가 꾸려져 있고 그 특위에 10몇 분의 의원이 있고 그 중에 대표로 제가 그 관여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역시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도? 그렇죠? 대변인은 아니고 그냥 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근데 그 자료에 그렇죠. 대한 민주당의 공부와, 대표로 민주당의 대표로 일을 하는 거죠. 대변하면서 사실상의 일들을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12월 11일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때 가장 핫한 우리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인데 대변인 중에도 수행을 하는 대변인이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날따라 좀 일찍 끝냈네요. 경기도 어디선가. 근데 제 집이 반포에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역삼이어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가면 한 7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쉬는데 뭐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트윗으로. 그래서 어쨌든 연락도 받고 저 스스로도 이제 어떤 상황인가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사람들과 뭐 기자들과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들여다보고 나와서
다른 건물에 가서 그냥 차 한잔 먹고 집에 온 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범죄자가 돼 있더군요.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데 저한테 부과된 게 그 여성을 가녀린 여성을 48시간 감금하고 집단 위력으로 야간에 그죠? 그 폭처법상으로 아마 징역 최고형이 10년형은 될걸요? 그죠? 그 범죄자에 저가 들어있는 거. 그 11명 고발한, 새누리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그 제가 피의자예요. 거기 피고발인.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워낙 뭐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수행이라 문 후보가 토론하는 스튜디오에 3명이 항상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16일 날 그 자리에 있었고요.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를 현장에서 그 표정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죠. 저희가 같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때. 같이 들어가 예, 있었죠. KBS에서. 우린 과거가 많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 그때 그러니까 그 박근혜 후보의 문 후보를 질타하는 그 부분들도 너무 석연치 않았는데다가 뭐 인권 변호사가 계속 그 얘기하시는 인권 변호사가 그 한 가녀린 여자를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해서 네가 그렇게 선거 이기고 싶냐 뭐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문 후보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날 밤 그러니까 그게 10시에 끝났잖아요. 10시에 끝나서 기분 좋게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11시에 일요일 밤 11시예요. 일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아시지 모르는데 제가 상임위가 안행위예요. 지금 안행위로 바뀌었죠. 그땐 행안인데 경찰이 제 소관 기관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10몇 년을 일을 해왔지만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꼭지가 돌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느 사람이 막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난하냐 이러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이게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토론회에서 직접 봤던 그 지금 대통령의 그때 후보의 그 발언과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것이 감으로도 그렇죠. 예, 몸으로 거죠. 느껴지는 느낌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있구나. 뭔가 있고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어쨌든 이거를 뭔가 전환시키려고 왜냐면 그 토론 자체가 정말 네 저는 그랬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더 뭐 그쪽이 나았다고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으로서 이거를 뭐 뒤집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뒤부터 아시지만 전면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죠. 12월 14일에 박근혜 후보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이게 진짜 모략이면 당신 책임져라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고 16일날 그러고 16일날 밤 11시 그렇게 되고 선거가 19일인데 17, 18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이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전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구태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의 전력이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공격들이 됐고 그분에 대해서 좀 신선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구태로 다 이렇게 몰아갔고요. 예. 아무튼 근데 그때 그 사건 자체를 개념 정의하는 그 기사의 그 제목들이 전부 언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건 여직원인지 남직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명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직원 사건이 되면서 뭐 여성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튼 그렇게 대선이 끝나고 뭐 열패감에 빠져있던 시민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3월부터 진선미 의원이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문건들을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8일에 나온 것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된 그들의 말씀 자료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자료들이 들어오게 된 건지는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묵비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저한테요? 네. 따로. 네. 왜냐하면 제보자의 그 권리가 있어서요. 아시지만 바로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의 뭔가 조직에 대한 다른 문제 제기가 있으면 바로 색출 들어가죠. 예.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똑같았습니다. 반응들은. 그래서 그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물론이죠. 예. 뭐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드린 말씀이고 오늘 기사나 이렇게 보면은 또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다른 얘기로 이제 핀트를 바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전 직원이 사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뭘 어떤 걸 받았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본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용은 내용인 것인데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을 했는데 그거는 언론에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게 제가 전화까지 직접 했는데요. 일단 이 사안은 우리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예전에 그만두신 거고요. 뭐 국정원 출신은 그러면 정치인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치면 지금 새누리당의 국정원 차장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매관매직해서 오신 건가? 저 그렇게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일단 뭐 본인이 정치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거 맞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뭐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 지시사항 그거는 대선 후에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이분이 그런 어떤 뭐 욕심하에 그렇게 만든 것처럼 과대 포장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사실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일단 검찰에 가실 때 그분이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변호사를 모시고 갔죠. 그래서 변호사까지 제3자가 확인해 준 건데요. 검찰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일단 이분이 그 지시사항을 줬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리즈가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럼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거는 어느 분에게 제보를 받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런 제보는 제일 힘든 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다 까지 왜 때마다 까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원래 그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 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국정원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제기했다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가진 정보력과 뭐 강제적 수사력, 뭐 미행, 뭐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저도 계속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사찰에 그런 위험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보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보의 내용이 얼마만큼 사실이냐를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검증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모이신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그 하나하나를 좀 검증해 나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은 내용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거기에서 국정원 각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이 참석하는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인트라망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거는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지시사항이나 그런 말씀들은 있었다. 네, 처음부터 인정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행인 건 뭐 검증 과정까지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그때 답변할게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안에 내부 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우리가 문건을 제공한 거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뒤로 자꾸만 우리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은 그런 문건들은 너무나 예민한 문건들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기록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시사항은 애초에 그분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맞다. 다만 우리는 딴 얘기도 했다. 이러면서 쫙 지금 계속 갑자기 새롭게 변호인이 찾아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그걸 다 자기네가 밝혔어요.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장 전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이건 대북 심리전 국정원 업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이걸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밝혀졌을 때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지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알리바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히려 더 그 의도가 너무나 보인다고 빤히 보인다는 생각 네. 그렇게 듭니다. 그 얘기 가운데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진섬 의원이 그렇다면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건 순진한다고 해야 될까?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이요. 그 근데 그건 과정. 순진하다고 볼 수 없는 게요. 그거는 예의, 그러니까 서로가 정해져 있는 예의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는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비밀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밀 정보나 이런 그 지침에 따라서 제공해 줄 수 없으면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지만 제공할 수 없고 아예 없고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기본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게 질문을 던진 우리가 기특한 거 아닌가. 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다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긴장을 자꾸 완화해야 정말 사안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긴장이 있다 보면 자기 생각 쪽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 의원팀에 탁월한 우리 팀원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국정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전 이런저런 걸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중정이 안기부가 됐다가 국정원이 된 건데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정보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도 우리가 할 일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박주민 변호사가 보실 때 이게 네. 할 일을 한 건지. 사실 그 국가정보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예. 법을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런 역할을 써놔서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역사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을 상당히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어떤 역할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국정원 측에서 또는 새누리당 측에서 이게 국정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또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해외 정보의 수집, 그다음에 국내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만약에 선회를 한다면은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그 3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이 국내 정보라는 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국내 정보라고만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 국내 정보 가로 열고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놨어요.
따라서 국내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만 니네들이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배포, 즉 유관기관에 이렇게 배포하는 작업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세종시, 4대강, 또는 일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방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대테러에 관련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자신의 역할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법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웃긴 얘기죠. 그래서 아마 경찰들도 다 빼고 싶은데,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빼지 못하고 그거는 가지고 그거는 해당된다라고 해서 검찰에다 송치한 것 같습니다. 예. 4대강 관련은 지난 정권의 뭐 사활을 건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권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국정원이 과외의 일까지 힘들여 한 것 같고요. 예. 이 댓글 사건이 나왔을 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건 대북 심리전의 하나였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지금 박주민 변호사가 얘기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였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직접 그런 댓글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사실이 규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기 오늘 그 우리가 트윗 공개한 거 있죠. 그거 종이를 좀 줘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밝힌 거는 어떤 거냐면 아직 그러니까 뉴스타파 쪽에서 트윗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는 하셨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저희 처음 한 건데 이게 삭제돼 12월 11일 이후에 뉴스타파 그때까지는 다 있었다가 뉴스타파에서 또 트윗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이게 없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아이디를 써서 뭐 네이버에 가입해서 뭐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댓글이나 이런 거를 남기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트윗을 그 메일 계정을 통해서 트윗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10개의 대장급의 계정이 있으면 그쪽에서 열심히 글을 써서 막 올리면 거기서 중간 계정 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보조까지 그러니까 알바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동원이 돼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이 최소한 130만 명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작성한 그 국정원 직원인 건 명백하고요. 그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는 500만이 봤다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자신들로서는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좋아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댓글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하냐면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SNS 이렇게 하고 자, 이럴 때 부려 먹어야지. 이렇게 네, 다 들고 저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월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썼던 글들인 거예요. 명명백백하지 않아요? 다만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경찰 그 청장이 4개 검색어로 줄이게 한 거는 끊임없이 그걸 돌려본 거예요. 78개가 그러니까 권은희 수석과장이 보낸 78개를 계속 돌려보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10분, 20분? 짧은 거는 그 정도 돌아가고 1시간이면 그거 하나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틀 동안 계속 돌려보면서 안 나오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바보가 그 이름을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름 절대 안 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후보 공약이 금강산 관광 재개였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도 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정면으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선 국면에. 그리고 여기 썼어요. 제가 여기 우아하게 엑스표를 했지만 오늘 대정부 질문할 때 이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의 최고의 상사.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대통령을 위한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한테 대선 기간 동안 이런 글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통해서 각각 그러니까 660개의 아이디가 돌면서 트윗들이 돌아가는데 거기를 다 계산해 보면 130만 명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거고요. 많게는 더 많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뭐 안 되는 이유 이런 거는 뭐 500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얘기, 박근혜라는 얘기 누가 하겠냐고요. 새누리당 누가 하겠어요. 애기들도 안 하지.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하면 이게 온갖 그 교육을 다 받고 7급 공무원인가 그 드라마로 우리가 정보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매일 앉아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걸 해놓고 근데 문제는 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그렇게 2주 동안에 버티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저 같은 강제수사권도 없는 입법기관인 우리 의원실에서 찾아낸 건데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 다 보셨죠? 수사 과정들 사이트 그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다 압수수색해서 그 개인 정보들 다 그런 거 확인했잖아요. 우리도 그 권리 있으면 우리 진작 찾았어요. 이런 거 찾는데 이런 게 쌓여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선거법 위반을 공소유지하기 어렵다. 증거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건 핑산의 일각인 거죠. 이미 검찰이 확보해 놓은 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웃으면서 하겠다더니 또 흥분을 하셨는데 몇 분 안 가요. 웃는 것이. 내용이 하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그 단어들과 말들이 과연 보통의 그냥 그 세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일인 건데 이게 많이 이 트윗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미안해요. 읽어주세요. 네,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집단이 북한이 종북들에게 모종의 지령을 내리고 북한 편을 드는 대선 후보자가 이거 이름 안 썼어요. 누굴까요? 과연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역시 사실이었군요. 이렇게 써서 또 이게 130만이 돌아요. 이게 근데 과연 이런 그 인터넷 댓글이 물론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떤 국민들의 의견 형성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준 것이고 주고 있고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이런 의식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광고가 효과가 있는 이유라든지 PPL이라고 해서 간접 광고한다든지 상품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결국 인간들은 자주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자주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홍수인 시대에서는 개별 정보마다 접촉하는 시간이 적고 또 이걸 깊은 생각을 들여서 판단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진짜 노출 빈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위터도 그렇고 오늘의 유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뭐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많은 빈도로 노출을 시킨다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예, 어쩌면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그 어떤 심리 어떤 연구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국정원이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 정권 사이에 인터넷으로 많이 여러 가지 몰두를 한 걸까요? 최근에 또 국정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의 사이버 7급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이 와중에 또 모집을 하는구나. 할 사람들이. 아니, 지금,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이버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마구 강조하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기관을 국정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위도 안 열잖아요. 그 정보위의 새누리당 간사가, 제발 새누리당을 욕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가 자기가 낸 그 사이버 대응 테러에 관한 법안을 상정시켜주지 않는다고 이 엄중한 국면에 정보위원회를 아예 열지도 않아요.
몇 개월째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다수결의 원리에 매몰돼서 우리 열 수가 없어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소리치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래도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직 사이버 분야 채용 공고에 보니까 해커 대회 입상자 우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해커 대회 같은데 나가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공작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건지. 당연하겠죠.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 전쟁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 방식이 뭐 예전에는 뭐 화학 뭐 이런 테러가 있다고 하면 사이버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가장 맹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커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니 그것들을 다시 역작용으로 공격할 수 있을 그런 공격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일에만 쓰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런 국면이면 전 진짜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적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위험이 상시적인 거죠. 지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건 그분이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에 취임했고요. 매달 부서장 회의라는 걸 열었고요. 그럼 부서장들은 당연히 그때 논의됐던 것들을 자기 팀에 가서 자기 부서에 가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독려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이건 정보 업무에 완전히 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까지 올린 거예요. 요약해서. 이건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 끊임없이 2009년부터 4년 동안 종북 여기 처음부터 종북이잖아요. 근데 진짜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도 붙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꼬마들도 종북이란 말을 쉽게 쓴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종북이란 말 정말 엄청난 얘기인데 그 말들이 너무 공공연화돼서 아무나 트윗에서 아무나 날리잖아요. 지금 뭐 일베든 뭐 누구든 자기 맘에만 안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보세요. 그 게시판은 국정원의 직원 아이디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거죠. 안에서만 그 안에서. 국정원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로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진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어찌됐든 자료들을 문건들을 입수해서 이렇게 좀 폭로를 하게 된 건데 검찰이나 경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하죠. 이렇게 알아보니 이러한 그 인터넷 공작 같은 것들이 꽤나 국정원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거론됐다라는 지시 강조 말씀이고 그리고 뭐 윤여준 그 전 장관도 당신이 예전에 국정원에서 2년 동안 홍보 관련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되게 잘 알고 또 이제 인맥도 있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이 첫 취임했을 때 국정원의 반응을 얘기해 주셔서 공개 속상에서 아마 그 팟캐스트를 들으셨으면 아는데 공개 속상에서 하시는 말이 국정원에서 다 멘붕이다.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행정직이었는데 서울시장 때부터 같이 모시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그런데 정보 업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뿐더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4년 내내 했던 게 뭐냐? 인사조치. 이렇게 국가안보를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해외 정보라는 건 정말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수년 동안 정보원들을 키우고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할 시간조차 두지 않고 계속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오라 그러고 다 교체하고 징계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니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자기가 장악해서 한 일이라곤
여기 보세요. 정교조 종북좌파 단체들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 야당의 뭐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 많은데 전공법으로 대응할 것. 뭐 완전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적, 민노총, 정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거는 요약이라니까요. 그 많은 지시사항의 포인트만 모아서 이렇게 올린 거니 그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자마자 뭐 어느 쪽에서는 4대강 사업에 내가 볼 땐 거의 전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4대강 비리에 관련돼 있다. 뭐 원세훈이 뭐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식이 지금 나오는데 전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4대강 사업은 이분이 모든 곳에 다 개입해서 비난을 하는 것들은 누르고 뭐 무슨 아라뱃길 뭐 이런 거에 홍보관까지 뭐 홍보 사업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온 거예요. 국내 정치를 해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안 부끄러운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수시로 변호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정치적 중립을 잃고 업무만 했다. 끝까지 저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립이라는 개념 정의를 달리 쓰는 거겠죠. 뭐 살아남기 위한 중립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민변에서는 사실은 각 변호사들이 본인의 업무도 사실은 아주 과중한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1,480만 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조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1,480만 개를 제가 직접 다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 직원 김모 님이 활동하셨던 무대죠. 오늘의 유머가. 근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월 11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운영하셨던 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키워왔던 이 사이트가 어떤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사실은 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 평판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갑니다. 뭐냐면은 추천을 많이 받고 반대를 적게 받으면 일반 게시판에서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서 더 추천을 많이 받고 반대가 적으면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글들이 좀 칭찬을 많이 받는 식으로 그런 평판 시스템, 평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좋은 평판을 받으면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구축해 왔다, 내가 잘 관리를 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셨는데 그 자부심도 사실은 농락을 당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대요. 적극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다 주시고 스스로 분석해서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대선 직후에 서울 지방경찰청에 있던 수사 인력 10명이 다 빠져나가더래요. 대선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수서경찰서 팀만 남게 되고 그리고 수서경찰서 인력만으로 수사하기가 힘들어서 이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이 스스로 열심히 자료를 분석해서 또 경찰에 갖다 주고 또 경찰에 갖다 주고 이랬대요. 제대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근데도 이제 수사는 계속 더디고 왠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었던 상황이었는데 느낌상 왠지 상당히 축소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서 2월 달쯤에 올해 2월 달쯤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무래도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대리인이 돼서 우리가 고소를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했던 작업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 저희한테 부탁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려졌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일당이 사용한 아이디가 몇 개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안 밝혔어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검찰로 보낸 게 66개 아이디였다 그러더라고요. 66개 아이디를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송치를 냈는데 사실은 이 66개도 이 운영자분이 뒤져가지고 경찰한테 갖다 주면 경찰이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IP 추적을 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거 맞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66개가 된 건데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첫 번째 부탁하셨던 거는 내가 찾아낸 거고 경찰도 맞다 그랬지만 왠지 나중에 또 얘네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맞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달라.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모 씨가 썼던 게 11개 아이디였고요. 김모 씨가 만들어서 일반인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게 5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6개 아이디는 경찰도 확인을 해줬으니까 저희가 이제 16개 아이디에 대한 정보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프로그래머한테 넘겼어요. 데이터를 전체 주면서 16개 아이디만 주고 네가 한번 이 아이디를 가지고 역으로 한번 추적해봐라. 몇 개 아이디가 같이 움직이는 아이디로 나오는지. 그래서 2달 동안의 시간을 저희가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2달쯤 지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프로그래머한테. 대충 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운영자분도 모이고 저희 민변 변호사들도 가고 프로그래머도 앉아서 자 이제 한번 동시에 까보자 한번 그러면. 발견해낸 그 프로그래머가 발견해낸 아이디하고 운영자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하고 까서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아이디만 갖고 분석 작업을 시작한 거죠. 딱 깠더니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저희 프로그래머는 7개를 더 찾아냈어요. 우리 프로그래머는 7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운영자분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하신 말이 나도 사실은 73개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근데 그랬냐면 66개를 넘겨준 상태에서 7개를 더 자기가 찾아냈는데 그걸 경찰에 또 주면 경찰이 이걸 확인한다고 또 수사를 더디게 할까봐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7개를 주겠다고 7개를 자기가 들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조차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이 된 뒤에 저희 민변 변호사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2주 넘게 거의 사무실에서 퇴근 안 하고 계속 다 분석을 저희가 또 했어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고,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한 뒤에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딱 갔는데, 진짜 황당한 게 제가 처음으로, 변호사 생활 8년 안에 처음으로 검찰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대검의 특수팀에 있는 검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수고하셨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돌려봐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찾아낸 게 정확히 맞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오유 운영자분이 용기를 많이 내주셨던 거고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를 했으면 자기는 고소고발 안 한다. 근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 공직선거법 적용되는 게 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분명한데 그걸 안 해서 자기가 열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 사이트를 망친 거에 대해서 또 열받아서 고소고발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프로그램을 그분도 거의 2달 동안 거기서 숙식을 거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460만 개를 분석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답답한 거는 아까 진선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변이 무슨 어떤 강제 수사력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뽑아낸 데이터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한이 없고 저희에게 약간의 강제 수사권만 있으면 완전히 다 조져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답답한 게 검찰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저희가 넘겼어요. CD로 2장 정도 정리된 자료를 넘겼어요. 근데 지금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달라 그러죠, 저희한테. IP 주소라든지 또 스마트 VPN 등 IP 같은 걸 사서 썼어요, 걔네들이. 사서 썼다는 건 구매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걸 저희가 까거나 그런 걸 저희가 역으로 추정해서 이걸 누가 했는지만 알 수 있다면 검찰한테 굳이 저희가 의존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강제 수사권이 없고 오히려 그걸 까면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오히려 저희가 걸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 진성희 의원님 민주당 변명하셨는데 저희 민변에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1인 시위까지 하러 왔어요. 대선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민변 뭐하냐. 민변 그거 하고 있었죠. 저희 강제 수사력도 없는데 2달 동안 그거 보고 까고
몇천 페이지 되는 그 분석 자료 그 난수표 같아요. 다 IP만 다 나오고 뭐 이런 거 그거 보면 체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 빠지게. 근데 그렇게 안 알아주시니까 그것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공선법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술 한잔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그 예측은 하셨다 그랬잖아요. 공직선거법에 기반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지금 뭐 기소됐으니까 법정에서 뭐 원세훈 원장이 열심히 뭐 자기 변호를 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소고발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모르시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자는 제3자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당사자 관계는 검찰과 피고인이에요. 그렇게 이 당사자 관계예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검찰과 원세훈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 그래서 공선법을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그걸 방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네. 공직선거법에 기반해서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그런데 불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공선법 적용에 너무 기쁜 나머지 뭐 불구속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 저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세훈이 밉기 때문에 저 정도는 구속해야 되지 않냐 또 다른 사건과의 형평관계에서 구속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원세훈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도주를 하는 순간 바로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많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도주 우려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근에 뭐 급작스럽게 구속하시는 다른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하여튼 최근에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도 50대 아주머니 한 분도 구속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좀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세훈 불구속 했으면은 다른 분들도 다 불구속하는 게 맞다. 오히려 그 불구속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이자 그런 운동을 좀 펼치자 그런 거군요. 예. 네, 역시 진정한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여전히 저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 불구속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안은 너무나 엄중한 사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엄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각인? 이곳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건의 무슨 법 위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구속됐냐 안 구속됐냐가 그냥 보통의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그때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그 오촌 형제들의 이상한 죽음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뭐 변호사였기 때문에 관심이 가 있고 저도 의심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일개인이 문제 제기를 한 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도 그 아주머니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아이돌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퍼뜨렸다고 구속했어요. 이거랑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괘씸한 게 그런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어떤 흥분을 하는 어떤 한 축도 필요하지만 침착하신 박주민 변호사처럼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지금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상대와 토론을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의 토론을 못하겠다는 얘기로 토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믿음직한 또 후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난은 아니고요.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근데 그 민변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과외 활동이잖아요. 뭐 어떻게 밥은 사주고 그렇게 일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민변은 그 회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모여서 회비를 자기 돈을 자기가 내고 자기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요. 민사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합니다. 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사실은 민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회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좀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든지, 좀 더 전국적으로 활동한다든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을 좀 극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내부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참여연대처럼 후원을 받자, 차라리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한 달에 뭐 10,000원,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한 10,000명만 있어도 저희가 상근 변호사들 몇 명 더 뽑아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을 죽도록 부려가지고, 지금도 죽을 것 같지만, 죽도록 부려가지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안 받고 우리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좀 더 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굶더라도 더 열심히 하는 형식으로 좀 더 독려를 해보자. 너무 마르셨어요 요새. 네, 아니 마치 이런 얘기니까 북한의 그 고난의 대행진 뭐 이런 생각하는데 굶더라도 더 하자. 근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새벽벌보기 운동 같은 거. 지금 그런 고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또 겸손의 말씀이시고 우리 사회에서 그 민변을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시각이 얼마나 따뜻하게 있는지도 언제나 좀 힘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민변은 후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고민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내가 꿈꾸는 나라는 후원을 받습니다. 이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저희 매월 진행하는 시민정치 콘서트, 오늘은 국정원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의 후원금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행사 준비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나가시다가 저쪽에 그 하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오늘 여러분께서 느끼신 만큼의 후원금을 내주시면 다음 달에 또 좋은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이 주최 측, 내가 꿈꾸는 나라 측에 용납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거를 뭔가 표현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셨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인이면 당연해야 하는데 개인인 저로서는 그런 것을 다 겪어내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거가 개인적으로 참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어보죠. 선배 국회의원님들에게 선배님 국회의원 재밌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외로 굉장히 보람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조금 이제 한 재선 아주 성실히 잘하는 재선 3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힘들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제안을 해서 그것이 법안으로든 정책으로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타나서 그게 이제 사회에 젖어들어서 변화들을 일으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나는 아직 그렇게 결과가 바깥으로 나오기까지는 짧다. 아직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 네.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나 걱정 어린 눈길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시간이 흘렀을 때
바뀔 수 있으리라. 뭐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움직이셔야죠. 그럼요. 네. 네. 그걸 위해서 많이 저의 지금의 이런 고된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또한 네. 다만 움직일 수 네. 있을 뿐인 거죠. 다만 네. 하도 고되고 뭐 힘들다고 하시지만 계속 고와요. 네. 이런 썰렁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 네.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자면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인가요? 사퇴, 네, 촉구 결의안 같은 것들을 내고 네. 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치적인 공세라고 또 새누리당에서 맞받아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도 영향이 갈 테고 그쪽과 충돌까지도 이제 각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오늘 날짜가 참 애매한데요. 내일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대정부 질문 준비하느라고 검찰에서 발표한 판결, 무슨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를 받았더니 정말 딱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그래서 지금 내일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계속 조건부로 그것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 사안이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입법부고 사법기관이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만이 아니라 뭐 온도차가 약간씩은 있겠지만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모든 의원들이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얘기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의 그 심각함의 본질, 그건 정확하게 두 분은 어떤 것으로 꼽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업무라고 지칭한 채로 그 정권을 비호하고 그리고 그 정권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정원이 이제 어떤 정권의 탄생이라든지 또는 정권의 운영에 도움을 좀 주는 정도이겠죠. 근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쳐주고 또는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그 FBI 초대 국장이었던 제이 에드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FBI 국장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당이 바뀌어도 여당이 바뀌어도 계속 그 사람이 FBI 국장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던 비밀 정보를 까보니까 온갖 정치인들에 대한 스캔들, 비밀 정보, 추문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 나라를 지배했던 거는 마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는 저 사람이었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헛짓을 한 거죠. 맨날 투표소에 가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계속 우리는 모든 정치 행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이제 헌법적으로도 이게 연구를 해보면 국가가 이제 이중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국가와 보이지 않는 국가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작동이 안 되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국가가 보이는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그런 약간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이 용인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더 이상은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우리도 민주스러운 국가에, 민주적인 국가에 살지만 그건 사실은 민주스러운 국가에 불과한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원은 손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것을 둘러싸고 보니까 경찰, 국정원, 검찰이 사실은 하나의 행정 권력 아래에 묶여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서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어떤 국가기관이든 어떤 범법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처벌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왜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니까. 실제로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뭔가 국민의 눈치를 보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정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막기 위해서는 짜고 치는지 볼 수 있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사기관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검사장급 이상은 국민이 뽑든지 아니면 영국처럼 경찰위원회에 시민이 들어가서 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총장을 뽑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범법 행위를 하면 다 같은 우리 형제니까 우리 봐줄 거야가 아니라 저놈이 나를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돼야 정말 법이 지켜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계기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추후 방향은 이 사건이 잘 사법적인 처리가 되는 것을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국정원 개혁과 또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 민주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19세기 중반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사실은 그 음악적으로 아주 밝은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인데 이제 그걸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하면서 그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전 유럽에 다시 그 보수와 반동의 물결이 일고 그러면서 그 메테르니히라는 그 오스트리아 수상이 비인회의라는 걸 개최하면서 사람들은 그 무력감과 열패감 속에 가정음악 같은 거를 들으면서 문화적으로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그저 세상은 밝지만 그 내부 세계로의 망명 뭐 그런 것들 저희도 사실은 대선 끝나고 뭐 지금의 이 시대를 뭐 어떤 시대와 비교하기는 참 힘들지만 어느 정도씩의 그런 그 무력감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반면에서는 아마 진섬 위원께서도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나서 받게 되는 반응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 원래 그런 거 몰랐어? 뭐라는 정도에서 그냥 이런 사안을 지금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시각도 있을 테고 물론 또 다른 어떤 격려와 힘이 되는 시각도 있을 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1일부터는 아니고 16일부터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속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박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통제 그 공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그 누구보다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송도희 교수님 재판을 제가 변호인을 하면서 그 한 총망받던 정치학자가 몰락하는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전달되고 그게 또 제도로 변화하고 이러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일 텐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의 알고 보면 피의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혐의 사실의 너무나 작은 부분만 인정된 거거든요. 그 엄청났던 혐의 사실은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절감하고 더군다나 저 역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남을 하신 분이라서 그 남북이라는 관계에 그런 트라우마에 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 속에서는 그 공권력들이 제자리를 잘 유지해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조금 더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12월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4개월 그러니까는 정말 저는 시점이 그 원세훈 원장의 그 지시 말씀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그런 의혹들을 끊임없이 다 제기했거든요. 그거 많이들 모르세요. 안 알려지니까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언론이 안 써요. 제가 조선일보의 이 건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난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저의 공항 패션. 그건 정말 해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원세훈을 붙들고라도 내가 설득해보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갔고, 그때 입은 옷은 그냥 입고 간 거고요. 근데 이제 몇 시간을 앉아있어야 하니까, 우리 그 의원실의 제일 막내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걸 재밌게 찍어가지고, 농담처럼 뭐 탐정 패션이라고 그래서 내도 기분 맞춰주느라고 제가 선글라스 하나 딱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찍은 사진이 트윗에 올라갔는데 그게 막 돌더니 세상에 조선일보에서 그걸 써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퍼포먼스의 위대함 뭐 이건 농담이고요. 약간 진짜 허탈했어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서 되게 절망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4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가 뭐겠어요. 어느 분은 새 정치라고 얘기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정치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거죠. 분노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호주제 제가 10년 동안 해봤거든요. 10년 내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바뀌어 있으면 그냥 바뀐 줄 알아요. 세월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변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가?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욕먹고 뭐 하면서 뭐 정말 그 공론장에서는요. 시하는 그 온갖 욕을 그냥 해요. 할아버지들이. 저는 어렸다고 쳐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안 해요. 왜냐, 그런 분일수록 직위에 예민해요. 제가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는 안 하고요. 곽배희 소장님, 저보다 20살 훨씬 더 많으신 그런 어른들한테 대놓고 몇 년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버리면서 40년 동안 싸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 때 분노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는 그것만 보장되는 거예요. 언론이 뽑아 쓰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안에 배경은 하나도 안 담겨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것의 의미, 이것의 배경, 이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새누리당이잖아요. 새누리당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욕은 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바보같이 뺏겼다. 아니 피해자를 욕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보세요. 드러나 있는 거 보세요. 철저하게.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북받치는 건데 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저의 꿈이에요. 진짜 그걸 잘해서 이쪽도 독려하고 저쪽도 독려해서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소권도 갖고 수사권도 갖고 그래서 정치검찰이 있었던 건데 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게 검찰이 되어야 하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상임위 내내 경찰을 앞에다 두고 그런데 너무 화가 난 게 그 서울 김용판 경찰청장 경질해라 내부 감찰해라 너 이런 문제 있었지 않았냐? 단 한 번도 그분들 동일한 문구 계속 답변 와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할 생각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고위직이라 제 번호를 아나 봐요. 그래서 그 엄정한 국면에 출판 기념회 할 때 저한테 문자 와요. 김용판입니다.
출판 기념. 그분의 책 제목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그게 이분이 10월 달에 저한테 사인을 해서 저를 찾아왔나 봐요. 근데 제가 직접 대면은 못했는데 그분의 책이 10월 달에 사인한 책이 우리 방에 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정한 제목이 아닐까요? 그분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죠. 뭐. 너무 미묘한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삶이 온전히 다 그랬겠어요. 어느 시점엔가 바뀌었겠죠. 자기도 정말 경찰일 때는 그분이 주폭? 하여튼 경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이 평가가 돼서 서울 경찰청장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16일날 그 엄중한 지점에 그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쳐서 우리의 그 고요한 투표권을 그렇게 허망하게 얼그러뜨려 놓고서도 우리 찾아갔어요. 항의하러. 저 대면하고 얘기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 성황을 이뤘어요. 그분이 어디서 출판 기념회 한지 아세요? 달성구, 대구.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 할 때 1000명이 왔대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하잖아요. 매관매직했다. 그걸 그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툭 반사. 콜 반사. 정말 눈은 똑바로 뜨고 얘기해요. 그 검찰총장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해도 눈 똑바로 뜨고 수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압력 행사한 적 없습니다. 그거 4개월 내내 듣고 있었던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면하는 자리에서. 네. 이제 저희 토론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게 있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이 국정원 사건으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이 폭로가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도 누구였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 국가안보국이 미국 정부가 이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했다라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이 무지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런 사건들하고는 어떻게 좀 연계가 될까? 연계라기보다 어떤 영향을 좀 주고받는 게 있을까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유식하시네요. 아니, 그건 에드워드 스노든 찾아서 적어왔죠. 유식하기까지 뭐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참네. 보면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엄청나게 많은 통신 제한 조치들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요구하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메일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나중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또는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집회에 나가셨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한참 후에 통지가 옵니다. 당신 이메일 다 봤다라든지 당신 통화했었던 내용 다 조회했다든지 이게 나중에 날라오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어떤 신수사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개인 생활에 대한 어떤 감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그 미국에서도 그 하나의 그 프레임을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보의 무차별적인 수집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는 사안으로 이렇게 쓱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도 간교하기는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오신 분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예. 혹시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그 공작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는데 혹시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이거 유사한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그런 공작이 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좀 두 분께서는 정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기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 총수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뭐 직할로 관할하는 댓글 부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런 식의 의혹도 있는 걸 보면 또 예전에 한국경제신문이가 거기서 저기 임태희 비서실장 시절에 저기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을 뭐 몰아내려는 공작을 뭐 시도했다가 그게 또 들통나기도 하고 있는데 보도됐는데 그런 걸 보면 과연 그 이번에 선거 공작이 많이 있었다면 뭐 국정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그와 유사한 공작이 과연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정보력에서는 좀 앞서시는 두 분께서는 혹시 그쪽에 좀 들으시는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간결한 대답이. 네, 답변의 길이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짧아도 좋다는 거죠. 여태까지도 길게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괜찮으실까요? 뭐 없는데 무슨 답변이 더 있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중간부터 와서 이게 지금 맥락이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 궁금했던 대선 이후에 대단히 궁금했던 일이어서 오늘 진선미 의원님께서 앞에 계셔서 드리는 건데요. 이제 국정원의 이제 댓글 사건이 내부 공작이라고 하는 혐의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문제가 표면화되면 그러니까 증거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입증력 싸움이 될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거기 안을 이제 실제로 문을 못 따고 들어가서 직접 현장 이게 하여튼 뭐 감식과 점검을 채취 못했을 때 그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어쨌든 들으면 예상되는 바이기도 했고 내부 제보자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게 어떻게 결국 입증력 싸움에서 결국 그 현장을 어쨌든 덮치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그게 내부 제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게 그냥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 전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막판까지 이게 논란이 이제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 인권을 이렇게 탄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갔는데 그거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한 걸로 보여졌어요. 저는 이게 내부 제보가 있었고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덮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항변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 내부 제보자들도 결국 또 그 내부에서 다 잘리고 하여튼 뭐 격리되고 다 그랬다고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사후 조치는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대가는 대가대로 치르면서 얻고자 한 거는 하나도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내부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나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지켜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안 지켜지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안이 그렇게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그 선거법 위반의 혐의의 증거를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범법을 저지르고서라도 선관위원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들어가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아쉬움인데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희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제보자를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졌을까요? 왜냐면 물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내가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그 국면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정말 통안의 아픔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서도 그거는 바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럼요. 왜냐면 내가 들었다지 그걸 했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국정원에서 그때의 대응 태도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다고 했다가, 국정원 댓글도 달지 않았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영역이었다고 했다가, 조금씩 나오니까 댓글 달았고, 그것이 자기의 업무였고, 그리고 한 사람뿐이었고, 개인이었고, 그런데 또 두 사람 나오니까 그럼 그 두 사람뿐이고,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건드리는 것이 제대로 못 건드려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통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대응을 우리가 못해서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강요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후에 들은 정도의 수준으로는 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그때는 좀 더 엄정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냥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 거니까요. 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보태드리면, 저는 진짜 사정을 모르는데요. 현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에 제보한 경우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국가기관의 권력적 비리나 부패 또는 이런 일을 과연 우리가 그럼 검찰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검찰도 아시다시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데가 이제 정당이나 언론인데 그러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위험을 네가 감내해라. 그래 너 훌륭한 사람이다. 네 생활이 다 파탄 나든 어떻게 되든 하여튼 넌 해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걸 강요하는 순간 진짜 민주당은 못된 당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유머 그분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공포에 떠시는 거예요. 특히 부인이 만삭이었어요.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은. 그래서 마음을 계속 바꿔먹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호주로 가서 아이스크림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변호사인 저도 대리를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밤에 퇴근할 때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고, 왜냐면요. 주변에서 그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너무 무서워하고 하지 말아라. 너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누구 소행인지 저희도 모르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다 끝낸 그 자료를 한 번도 인터넷에 연결한 적이 없어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희가 원격에서 작업을 해야 돼서 누구 소행인지 몰라요, 저희도. 근데 딱 통화를 하고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전화통화로 들은 다음에 서버의 망을 딱 연결하고 10분도 안 돼서 미국의 IP 주소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라면 우리 전화를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넌 감내해라. 넌 하기가 어렵죠. 예. 이런 정보기관, 정보기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정보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제도도 확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의 비리를 같은 국가기관에 가서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편한테 가서 사실은 같은 편인데 우리 영화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믿고 막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쪽에다 얘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도 진짜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1987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딱 까보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흥분해버렸네요. 언제나 반전이 있어서 좋아요. 네. 예, 진삼위 의원께는 여태까지 어쨌든 해오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게 조금 남아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이시고 어떤 계획이신지요? 그러게요. 저도 밤에 꼭 누구랑 같이 나가려고요. 혹시 뭐 이 자리에 혼자 안 그렇게 가고. 오신 건 아니죠? 그런 분 안 계신 거죠? 아, 초대하던데. 저 선전 문구에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열심히 보긴 했어요. 네. 국정원 직원들도 초대합니다. 뭐 무료로 이렇게 네. 났던데. 아무튼. 네. 그래요.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권력기관의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을 폭로했던 그런 뭐 선배 의원들의 어떤 그 어려움 같은 거를 뭐 눈에 띄게 보고 있잖아요. 정봉주 뭐 의원도 그렇고 뭐 BBK 뭐 이런 문제들. 뭐 어떡하겠어요. 뭐 팔자련이 제가 뭐 애초부터 이렇게 폭로범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까지 6개월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끊임없는 걱정을 들으며 이런 일을 해온 것은 그것이 조금 더 보람으로 되려면 결국은 이 사건 자체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은 뭐 내일 뭐 그 수사 결과 발표와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그 부연의 사건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도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권력기관들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정책과 또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입법까지 그렇게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두 분께. 국정원 윤리헌장 1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왜 웃으세요?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진리와 정의도 어떤 자신들의 진리고 자신들의 정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제가 와닿았었냐면 객관성이라는 게 지배자들의 주관성을 객관성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성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편파성이다. 그걸 인정하고 저희가 지금 진선미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늘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박주민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들에 대한 기대를 꼭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으면서 인정하고 계속해서 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시민들이 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 두 분의 행로를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